자, 그러면 앞에 날짜랑 이름 적어 주시고요.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나왔던 거는 이생규장전 부분인데요. 말쑥하다. 요거 이생한테 했던 말이죠. 생김새가 깔끔하고 깨끗하다. 제자 가인할 때 제자라고 하는 말은 꼭 남자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외모가 뛰어나다 이런 얘기. 외모가 뛰어난 게 이제 가인이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병화는 처음부터 제가 많이 문제를 내서 이제는 좀 줄여서 설명하더라도 얼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완연하다. 이것도 종종 쓰거든요. 종종 쓰는데 대충의 어떤 어감만 알지 본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적고 꼭 기억해 두세요. 낭하 예전에 한번 냈고요. 예전에 좀 더 길게 썼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그냥 간단하게 썼습니다. 의미를 알고 있으면 그냥 바로 맞출 수 있게. 규중,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이죠. 집안의 재산이고요. 그때 이제 부모를 합장했다. 이 얘기 나왔었는데 그냥 합장이고 길한 일, 그러니까 좋은 일과 흉한 일, 나쁜 일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사자를 빼고 길흉으로만 쓰셔도 맞게 했습니다. 무료히 뒤에 또 무료한이 나오니까 원 플러스 원 느낌이죠. 배필 부부로서의 짝이고요. 운집 요것도 만복사 접호기에 나오는데 우리 자주 봤던 것 같습니다. 점지하다 신둘이 인연을 맺어준다. 근데 점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남녀간의 인연뿐만 아니라 뭐 아이를 점지한다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요. 신둘이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기보다는요.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 어떤 초능력, 초월적인 능력으로 소원을 들어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귀신 신자를 써서 찐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박하다. 이것도 이제 처음부터 자주 나왔죠. 노략질, 억지로 빼앗는다. 어제 보니까 강탈이라고 쓰는 친구도 있는데, 단어가 맞아서 그냥 맞게 했어요. 아까 봤던 심심하고 지루하게는 무료히, 무료한이고요. 담소가 웃으면서 이야기함이기 때문에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18번입니다. 지난번에도 나왔던 백년해로. 함께 늙어간다는 이야기죠. 천행 또는 천운이라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늘이 준 행운이고요. 환생. 이전에 봤던 환신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죠. 죽은 사람이 그대로 다시 돌아왔어. 육신을 가지고. 이 경우에 이제 환신이란 표현을 우리가 교재에서도 그렇고 자주 쓰는데 환생은 만복사 접호기에서 마지막 부분 보시면 안녕, 나 중국에서 남자로 태어남. 이게 환생. 아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 이게 환생입니다. 시성, 정성을 다해 빈다는 건데 전에도 나왔죠. 무도하다. 둘이 어긋나고 막되다. 지금 보라색으로 찍어 놓은 게 좀 힌트가 되셨을까요? 일부러 한자로 좀 연결할 수 있도록 써놨는데 25번의 만부부당은 원래 지난번에 만부부당 지용 이렇게 해서 낸 적이 있어요. 요거 이제 정한담을 설명할 때 나왔던 단어고 사실 만부부당 지용까지 쓰면은 만령이 강해내지 못할 용맹 이렇게 풀이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쓴다면 만부부당까지만 쓰면 되는데 지난번 생각이 나서서 어쨌든 뭐 지용까지 쓰셨어도 괜찮다. 모반 또는 영모, 반역을 꾀한다는 뜻이고, 지난번에는 뭐 이런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맞게 해드렸는데, 반란이나 반역은, 이건 이번엔 안 돼요. 저 모자가 이제 꾀한다, 계획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간, 다른 말로 가난한다는 뜻이고, 선참께, 먼저 참수해, 먼저 처벌해, 그 다음에 보고하는 이유는 죄가 너무 무겁고 급박한 일이거나 상황이 급작스러울 때. 살지 무섭, 죽여도 아깝지 않아. 왜? 쟤는 죄가 너무 크니까 빨리 죽여버려야 돼. 이런 얘기죠. 항서, 항복하는 문서고요. 궁핍하다, 가난하다. 요거 흥부가에서 나오는데 전량과 양도 있죠. 양도가 전량하여. 식량이 떨어져서. 쌀이 떨어져서. 요런 말로 쓸 수 있는 거죠. 마삭, 말을 빌린 값으로 교통비를 뜻하는 말이고요. 환자,
요거 이제 흥보가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 때문에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관청에서 빌려준 곡식을 또는 그렇게 빌려주고 가을 거지 때 갚도록 하는 제도도 환자라고 이르게 되죠. 영접하다 손님을 맞이한다는 뜻이고 현대어로도 쓰고 있습니다. 가산방매, 가산, 집안의 재산을 모두 판다라는 뜻이고요. 가장은 집안의 어른이죠. 신세자탄이라고 본문에는 나오는데 그냥 자탄까지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발등거리, 이를 가로챈다는 것에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맞은 개수 헤아려서 점수에다 적어 주시고요. 밑에 이름, 날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걷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신 분들은 우리 교재, 오늘은 진도 쭉 다 나가고 전범이 이제 숙제로 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연휴 동안 열심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얻어볼게요. 네, 알았습니다. 네. 네. 다른 안 가. 더부터 적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자, 흥보가 여러분들 우리 교재 15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52페이지. 흥부 놀부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다 아시니까 제가 굳이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학적 개념어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흥보와 놀부 또는 흥보, 놀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상관없어요. 흥보 착하네. 놀부 나쁘네. 흥보가 동생, 놀부가 형. 착하고 가난한 동생과 부자이면서도 나쁜 놀부가 서로 싸운다 이건 아니죠. 놀부가 괴롭히는 건 맞지만 흥부가 싸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 여기를 하나의 소설, 서사갈래라고 본다면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착하게 사는 흥부가 그 가난한 상황에서 버텨가려는 노력과 그리고 사이사이에 놀부의 괴롭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져본다면 흥부가 주동인물, 주인공, 놀부가 반동인물, 빌런이 되겠죠. 그 사이에 새끼제비가 있습니다. 요거 스토리들은 아시죠? 흥부놀보다 얘기할 필요 없지. 제비 잘 부러뜨려가지고, 아니, 부러뜨리면, 흥부는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부러진 걸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박 씨를 다시 가져오고, 그 박을 탔더니, 금은보화가 나오고, 좋은 집이 나오고, 등등. 놀부는 또 그 얘기를 듣고, 나도 할래. 근데 제비가 안 떨어져. 그래서 다리가 안 부러지잖아. 역시, 역시 주도적인 놀부. 부러뜨리는 거죠. 부러뜨리고, 다시 붙여주면 되잖아. 똑같죠. 해서 박씨를 또 물어다 줬는데 어떤 게 나와요? 뭐 도깨비가 나오고 똥물이 나오고 등등등. 자, 마지막 결말 부분 한번 보실래요? 예전에 문제 풀면서도 한번 했는데 입체적 인물이 뭐다? 입체적인 인물이 뭐예요? 평면적 인물, 입체적 인물 기억하세요? 입체적 인물은 성격에 변화가 있죠. 그러면 놀부는 마지막에 개과천선에서 착해졌다고 하니까 입체적 인물이에요? 어때? 잘 그렇게 안 본다고.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가서 찾으셨다라고 하니까 바뀐 건가 싶다가도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착해진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간 다음에 결말이야. 그래서 입체적이라고 잘 보지 않습니다.
뭐 흥부놀부라든지 뭐 옹고집 전에 옹고집이라든지 일 다 끝나고 나서 착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미 갈등 관계가 끝난 다음에 착해진 거라 성격이 그 전개 과정에서 바뀌었다고 하기 어려워서 평면적 인물로 있게 하는 경우가 많다. 대신 무슨 복이나 추가적인 설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건 그때 좀 주의해서 보자. 자, 인물 관계도 제가 아까 처음부터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을 같이 썼잖아요. 이것 때문에 헷갈릴까 봐 그래. 인물 관계도 지금 밑에 해놨는데, 자, 놀부가 반동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럼 놀부는 엑스트라예요? 아니죠. 얘 주동 인물. 그러니까 얘는 반동 인물인 거 맞아. 그러니까 흥보는 얘가 반동 인물이고 얘가 주동 인물인 거 맞는데, 자, 이런 기준으로 논다면, 중심 인물.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로 따지면 주연이냐, 주연에 필적하는 그런 악역이냐, 그러면 다 중심 인물. 중심 인물의 반대말은 반동 인물이 아니라 뭐가 주변 인물, 엑스트라, 조연 이런 거지. 자, 제비는 어떤 존재다? 권선징악의 집행자다. 제비는 그러니까 박씨를 줌으로써 그 박을 타개하고 박에서 나오는 결과물로서 착한 자들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권선징악 인과 응보를 가능하게 하는 집행자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용어를 조금 곁들여 봤고요. 우리가 써야 될 건 요거죠. 판소리의 장단부터 쓰시면 되는데요. 맨 앞에 나와 있는 진양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느린 장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흥보가에서는 흥보의 아내가 영감 이대로 갔다가 맞아 죽어요. 가서 매품팔이도 좋지만 그거 매품팔이 그거 하지 맙시다. 슬퍼하는 게 진양조예요. 그죠? 느릿느릿한 리듬. 그러다 휘몰이 가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빨라지는지는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근데 그거 막 했던 것 같은데? 잼민이 시절 뭐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덕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은데 장구에서. 자, 그리고 판소리 소설은 어떻게 해서 판소리계 소설까지 이루어지게 되느냐? 맨 처음에는 이제 근원설화로 시작하죠. 보십니까? 근원설화. 다양한 설화들이 판소리로 묶이게 돼요. 흥부가를 예로 들면 방위설화라고 이거 형제 간의 다툼을 다루고 있는 설화예요. 그 밑에 보면 보은설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물들이 은혜 갚은 까치처럼 뭐 은혜를 베풀면 그 보답하는 그런 내용들의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물 무제한. 가령 이제 뭐 도깨비 방망이에서 계속 금이 나온다든지 부채에서 계속 소금이 나온다든지 하는 식의 이게 결국은 발전해서 뭐가 돼? 박, 박을 탄, 박타는 설화로 발전하게 되죠. 이런 설화적인 내용들이요. 합쳐서 하나의 큰 스토리 라인을 구성하게 되면 그게 그리고 울리게 되면 판소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결합된 것이 판소리로 나타나는데 그 판소리의 특징을 보시면 어떻다? 공동작척. 그러니까 공동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사람 또는 공연하는 사람이 만들어내겠지만 거기에 뭐가 반영이 돼요? 듣는 사람들의 요구,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야나 좋아하는 장면들이 반영이 되지. 아무래도 호응이 더 많으면 그 장면을 좀 더 잘 만들고, 좀 더 풀어서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민중의 공동의식과 아름다움에 대한 미의식. 사람들이 어디에서 쾌감을 느끼는지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이본의 발생이라고 나오죠. 지역이나 노래를 하는 창자에 따라서 다양한 판본이 존재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지금 소설, 공상적인 판소리계 소설의 측면에서 이걸 좀 나눠봤어요. 경판본이라고 할 때 경은 경기 일대를 얘기해요.
이쪽의 판본들은 대부분 내용 중심, 그러니까 스토리가 딱 건조하게 그 내용만 담고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 심청전 아시죠? 심청전. 신봉사의 딸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띄우기 위해서 공양미 순백석에 이강수의 몸을 던져진 심청이는 연꽃 밑에서 이제 이런 귀한 분이 하면서 연꽃제 화신으로 다시 나오고 황제랑 결혼하고 맹인 잔치를 통해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와 재회했더니 아버지가 눈을 뜨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심청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근데 정판본이 딱 여기 있는 심청가의 내용만 다루고 있다면 완판본, 완주, 전주 이쪽에서 호남 지역에서 출간된 판본입니다. 이쪽은 내용이 조금 더 다양하고 재밌는 것들을 많이 넣었어요. 가령 같은 심청가라도 뺑덕어멈 이야기가 나옵니다. 뺑덕어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누구냐면 심청인의 아빠, 신봉사가 심청이 가고 나서 인당수에 빠지고 나서 재혼을 해. 근데 그때 재혼한 부인이 뺑덕어멈이고 약간 놀부의 여자 버전. 그러면 행패 부리는 것도 비슷하게 나와요. 놀부나 뺑덕어멈 행패 부리는 거 보면 남의 밭에 있는 호박에 말뚝박기. 대변 보고 있는 사람 주저앉지. 임산부의 배 발로 차기. 곱사등이 알아? 곱추? 여기 등뼈 있고 장에 있는 거. 그 곱사등이 엎어뜨려 놓고 등 박.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얘들아. 한소리에 나온다고. 저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예. 한소리에 나옵니다, 한소리. 자, 유통 방식의 변화를 볼까요? 구비전승. 잘 아시는 거죠? 입에서 귀로. 다시 그걸 들은 사람이 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귀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바로 구비전승이죠. 그러다가 언제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되겠어? 문자의 정책. 문자? 뭐, 훈민정. 훈민정은 반포했다고 우리 다 싹 다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야. 조선 중기가 넘어가서야 드디어 이제 보급이 좀 이루어지고요. 자, 옆에 보시면 필사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설을 그러니까 손으로 따라 적는, 베껴 쓰는 거지. 그게 필사잖아. 필사를 통해서 다른 판본을 내는 것이 바로 필사본이죠. 그러다가 기술이 좀 발전하면 뭐가 돼? 반각본. 이건 이제 나무판에다가 글을 새기는.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에 새기는 건 한 글자 한 글자가 오래 걸리지만 다 새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잉크 발라서 찍어내기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지. 그러다가 새 책본, 얘들아 어이야 새 책본. 요거는 말하자면 책 대여점이야. 여러분들은 내가 그동안에 지금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책 대여점. 그 다 도서관 뭐 이런 거랑 헷갈리던데 그거랑 달리 라떼 있었던 것들이. 제가 원피스 최신 원피스 15권 이런 거 볼 때, 99년도 이럴 때, 그때 이제 만화책 빌려서 한 권 빌리는데 1박 2일 300원 주고, 소설 빌리는 거면 뭐 3박 4일에 800원 내고, 그렇게 빌리는 방식. 그게 새 책본입니다. 자, 그렇게 퍼져 나가다 보니 독자층은 당연히 확대가 되고 상류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더 많이 유통되던 게 바로 소설입니다. 풍자와 해악은 이미 우리가 몇 번 다루고 좀 깊게도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풍자와 해악은 따지고 보면 이제 미적 범주 중 골갱이에 해당된다. 해당된다. 이 정도. 그리고 풍자는 가해자를 향한 공격, 비판을 담고 있는 웃음으로 표현하는 거죠. 표현 방법인 거죠, 제가. 그다음에 해악은 피해자에 대한 풍자가 가해자에 대한 공격과 비판이라면 해악은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자아낼 수 있는 웃음이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울러서 해악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풍자성 이런 말을 따로 쓰질 않아요, 잘. 그러니까 풍자가 보인다. 결국 이제 둘 다 공통적인 요소는 웃음이 있잖아요. 웃음으로써 드러낸다라고 하니까 그냥 다 아울러서 해악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풍자 콕 찍어서 이건 풍자성이 있네라고 하는 표현이 잘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잘 없어. 잘 안 해. 해악성이라고 하면
이 안에는 풍자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흥부가. 그럼 오늘은 뭐 할 거야? 오늘은 한문수필, 고전수필 두 개를 볼 거야. 짧아. 자, 문제의 범위를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 있네요. 164페이지. 자, 164페이지에 일야 구도하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야 구도하기인데 이게 박지원의 열하일기의 한 편면. 이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이 청나라 사신단의 수행원으로서 함께 따라갔었는데 그때 겪은 경험과 감상을 가지고 적는 겁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여기 이렇게 필기가 많지는 않아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단어들도 제가 표시만 해놓고 뜻을 따로 이렇게 적합하게 안 적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이 흐르는 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 물이 두 산 사이에서 흘러나와 부딪히면서 놀란 파도, 성난 물결, 화가 난 큰 물결, 물보라, 구슬픈 여울? 여울이 뭐야? 여울 문제 아세요? 여울.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강폭이 좁아지거나 하는 데가 있잖아. 거기가 여울이에요. 그럼 여울의 특징은 뭘까? 유속이 빨라지고 그만큼 좀 더 시끄러워지고. 구슬픈 여울. 여울은 거기 그런 데입니다. 손을 끼면 소용돌이가 달아나며 부딪히고 부딪히고 곤두박질치면서 으르렁 소리치며 굴부짖고 포효하며 만리장성을 꺾어 무너뜨리고 있어.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강물 소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야. 만대의 전차, 전투기병, 대포, 북을 가지고도 무너뜨리고 깔아뭉갤 것 같은 야단스러운 소리. 무슨 소리? 물소리. 그 밑에 물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일단 표현 방법을 보면은 직유와 과장이 섞여 있죠. 큰 바위돌 우뚝하게 외따로 섰고 강둔덕. 둔덕 뭔지 아세요? 이게 물이 흐른다고 침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침식으로 인해서 끌려나간 흙들이 퇴적으로 인해 더미가 되지. 그래서 물이 흐르면은 약간 그 옆에 이렇게 흙더미들이 형성돼서 약간 지대가 높아지잖아. 거기가 이제 둔덕이죠. 버드나무 숲은 까마득하고 어두컴컴해서 물귀신과 강도깨비가 튀어나와서 사람을 놀리고 불륜과 이국이 비슷한 거예요. 양쪽에서 서로 움켜쥐고 싸우고 날뛰는 듯하다. 뭐가 어떤데? 지금 위에서 말한 그 큰 소리를 내는 강물이 그 물가가 보기에 이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는 강물 소리를 들려주고 밑에는 그 물결이 어떤 모양인지를 설명한 건데 어떤 사람은 여기가 전쟁터였기 때문에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소리 나고 격렬하게 물이 휘몰아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개소리다. 강물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 사람의 마음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보세요. 내가 사는 연암협. 박지원의 호가 연암이야. 세계 이황, 율곡이, 충무공, 이순신, 백범, 김구 이 앞에 있는 게 호잖아요. 연암 박지원이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지었냐? 살고 있는 곳을 따로 지었어요. 연암협. 자, 이 사람이 개울이 옆에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들어봅니다. 근데 들을 때마다 약간 소리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넘버링을 하면 어떤 소리였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 물가에 있는 물가의 소리랑 비슷한 걸 떠올린. 그리고 그런 다른 사물과 비유하면서 들었는데, 자, 첫 번째가 뭐야? 우거진 통나무 숲에서 충소 아니? 충소? 피리 같은 거 일종. 애금만큼 큰 거고. 그러고 나잖아. 풍소 소리가 나는 것 같은 물소리는 청아한 마음으로 들은 것이오.
청아. 청아하다는 거 뭐야? 마음이 맑고 어떤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상태에서 들어본 거야. 산이 짜개지고 절벽이 무너질 것 같은 물소리는요, 화났을 때 화난 마음으로 들은 거야. 개구리 소리 같은 거는 건방진 마음으로, 번개가 번쩍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것은 놀란 마음으로, 찬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은 것은 아취, 위에 있는 청아랑 비슷하죠. 우아하고 흠취 있는 마음으로 들은 것이요. 검은 국가락 같은 것은 애잔한 마음으로 들은 것이요. 파르르 하는 물소리는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은 것이다. 즉, 이것들 종합하면 결국 뭐예요? 마음 속에서 어떤 소리라고 이미 설정이 돼 있어. 이건 내가 어떻게 들어야지 하고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물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야. 물소리가 원래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듣기로 마음 먹어서 그렇게 들리는 거야.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렇다는 거죠. 제가 이 단원 들어갈 때, 이 작품 들어갈 때 제목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제목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한밤중에 한 가닥 강물을 이리저리 9번이나 건넜다. 강물을 9번 건넜다는 게 여러분들이 특이하다고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강물을 어떻게 건넜냐? 일단 배를 탄 것도 아니고 다리를 건넌 것도 아닙니다. 말에 올라서 말에 올라서 강물을 건너가. 그걸 9번 했다는 거지. 왜 그런지 이제 찾아보자. 일단 그 강물은요, 여러 강물들이 한 군데 모여서 백화가 되었고, 내가 어제 이 백화를 뗏목을 타고, 배를 타고 백화를 건넜습니다. 야, 근데 여름이라서 수량이 많아가지고, 비도 오고 그래서인지, 붉은 흙탕물이 막 산더미처럼 밀려서 끝이 보이죠. 저 멀리서 내린 비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흙탕물이 많아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물을 건널 때 보니까 뭐 하느냐면, 자, 배 타고 이제 물을 건너요. 건너는데 사람들이 물을 안 봐. 물을 안 보고 어떻게 하냐면 하늘을 봐, 하늘. 이렇게 하늘을 보고 저기 물을 건너길래 왜 저러지? 아, 하늘에 조용히 기도를 올리나 보다. 하늘에 기도하면서 뭐 한다? 아, 강을 건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알았지만 진짜 이유는 뭐다? 무서워서 그런 거야. 무서워서. 물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무서움이 있어서 저는 사실 요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경험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약간의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제 위에서 볼 때 약간 어지럽고 빨리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거든.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움이 돌고 그러니까 자꾸 하늘을 보고 건너는 거지. 이거 보면서 이제 무섭지가 않은 게 또안 보이겠습니까? 강이 워낙 큰데. 자, 그들이 고개를 젖히고 우러러 하늘을 보는 까닭은 뭐다? 하늘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안 보려고 하는 거다. 아니, 사실 그렇지. 지금 그냥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휩쓸려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거의 이제 끝나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경각에 달린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경황이 있겠냐. 기도하고 이럴 여유가 없다. 너무 무서우니까, 보고 있으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하늘을 본 거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요동의 벌판이 넓고 펀펀하다. 평평하면서 널찍하기 때문에 물소리가 요란하게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 이건 잘못됐다. 그 사람들 밤에 물 안 건너봐서 그런 거지, 여기가 조용한 데가 아니다. 무슨 얘기야? 눈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데 자꾸 이렇게 밑에 보이잖아. 너무 무서운 거.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무서우니까 여기로 온 신경이 다 가서 안 들리는 거. 여러분 이런 경험 있어요? 뭐에 집중하고 그래가지고 주변 소리 잘 못 들은 거? 있지. 나는 운전하면서 많이 보는데 핸드폰 쳐보다가 차 지나가는 소리 못 들는 거. 보험 갖고 싶어. 네. 어. 아, 방지턱이에요? 네. 어. 가끔씩 있단 말이지. 근데 저도 뭐 경험해봤습니다. 저는 뭐 게임 같은 거는 별로 안 하지만 만화책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화책 보다가 어렸을 때 TV 틀어놓고 만화책 보는데
TV 소리 안 들리는 거야. 문득 그걸 깨닫고, 뭐야? TV 꺼졌나? 봤는데 켜져 있어. 근데 다시 들려. 만화책을 다시 보니까 소리가 사라지는 게 느껴져.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씨, 이거다. 나는 집중력에 침체했던 거. 하지만 만화책을 어때? 아, 그래서 공부할 때도 될 줄 알았지. 나의 집중력이라는 싹가는, 진짜 공부할 때. 다 들려, 다 들려. 뭐야? 누가 냉장고 문 열었어? 바로. 뭐 먹어? 바로 오감이 더 예민해져. 어쨌든 만화책 볼 때를 생각한 거예요. 자, 오늘 나는 밤중에 물을 건너는지라 눈으로는 위협이 깜깜해서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위협이 감지가 않아. 그랬더니 어때? 뭐? 평평하기 때문에 뭐 물소리가 안 들려? 지랄, 존나 잘 들려. 시각 정보 차단되니까 너무 무섭게 잘 들려. 다음. 그리고 뭐 했다? 깨달았다. 깨달았다. 뭘 깨달아? 마음에 잡된 생각을 끄는 사람. 마음에 선입견이 없는 사람. 같은 말이라는 거죠. 육신의 눈과 귀가 탈이 되지 않거니와. 그러니까 눈과 귀와 눈은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이 얘가 하는 건 뭐야? 바깥에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즉, 바깥에 있는 환경을 전달하는 거잖아. 여기에 매달리면 어떻게 돼? 외물이 현혹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의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 귀와 눈에 탈이 되지 않는 현혹되지 않는 사람은 어때? 그런 사람은 마음에 잡된 생각과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내용입니다. 반대로 귀와 눈을 믿는 사람은 어때? 감각기관을 통한 외물에 현혹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병풍과 패다. 그 사람의 어떤 문제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냐? 밑에 보세요. 오늘 마부인 우리 창대가 말을 몰아야 되는데, 말을 모는 사람이죠? 발이 밟혔어요. 어디에? 말발굽에 밟혔어. 그럼 스텝이 꼬였나 봐. 말을 밟혀봤니? 근데 여기 없을 수도? 너도 안 밟혀봤어. 근데 만약에 밟히면 되게 아플 것 같긴 해. 그래서 얘도 뒤따라오는 수레에 실려서 치료 중이야. 나는 지금 마부가 없어. 그럼 어떻게? 나 혼자 말을 몰아야지. 그래서 말의 고삐를 늦춰 혼자 말을 타고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배쫄리는 상황이죠. 무섭다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빠질 것 같은데 지금 혼자서 말을 타야 돼. 그래 본 적 없는데. 까딱 곰두박질 치면 그대로 강바닥.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생각을 바꿨어. 각오를 해버렸어. 강물을 땅으로 생각하고 나의 옷도 강물로 생각하고 나의 몸도 강물이라고 생각하고 내 성품과 기질도 강물이라고 생각하고 까짓 거 빠지면 빠지고 죽으면 그만이야 라는 생각으로 각오해버렸다. 그랬더니 어때? 진짜로 안 무서워졌어. 강물 소리가 너무 공포스럽게 들렸는데, 이젠 그만이지 뭐. 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어때? 강물 소리가 없어졌고. 정확히는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단 뭐예요? 그게 공포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도 존나 광기인 게 뭐냐 하면, 어? 죽을 생각, 가지고 빠지면 뒤진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니까, 강물 소리가 무섭게 안 들려. 어차피 앞은 안 보이잖아. 깜깜하니까. 강물 소리가 무섭게 안 들려. 괜찮겠네? 이게 되네? 한 번 더. 어? 안 무서워, 계속. 그렇게 무섭게 안 들려. 한 번 더. 이렇게 9번을 했다니까, 이방. 근데 이거 말이 고생한 거 아니에요? 아, 자, 미안해. 깨달음을 해칠 뻔했어. 어쨌든, 9번이나 강을 건너는데 아무런 근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안방의 자리나 안석, 그 방석 중에 등받이 있는 거 있죠? 그게 안석이에요. 그 안석 위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뭘 떠올리냐? 고사 하나를 떠올립니다. 옛날 우임금, 고대 중국 왕조의 시작을 우리가 하은주 3대로 보잖아. 그 하나라의 시조, 하나라의 첫
황제가 이제 5인분인데 이 사람이 뭘 잘했냐? 뭐 성격 좋고 뭐 이런 것도 맞는데 9년간 내린 비도 홍수가 났대. 난 그때 안 살았으니까 몰라. 요즘 한 5천 년쯤 되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때 8천 년인가 그렇구나. 여와 5천 년쯤 되겠네. 어쨌든 그래서 이때 우임금이 뭐 시수라는 걸 했는데 물을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 덕분에 이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게 되었다. 그러니 음, 이때는 안 되는데 한번 물어는 볼까? 얘들아, 니네 서유기 읽어봤니? 괜찮아, 기대 안 했어. 서유기 주인공 손오공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이건 좀 기대하고 있어. 뭔지 알아? 월털 발굴. 그렇지. 여의봉, 여의봉. 여의봉 정체가 그거예요. 서유기를 보면 일단 그 원숭이가 천상계에서 깽판 존나 치고 하기 전에 이제 내가 그래도 무기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해서 용궁까지 가서 그때 동해용왕이었나 피해자로 보이지 동해용왕이 있어 가가지고 무기 좀 줘봐. 용왕도 또라이 왔어 또 아무거나 를 줘도 버려 다 부셔버려요. 무기를 받아서 야야 이런 거 되겠냐 땡강 이거 봐 이거 안 돼. 그러다가 하나님의 눈길이다. 커다란 기둥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가서 나 이거 줘 그러면 아 그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손님 이런 느낌이고 그거는 우임금이 강물을 그 물을 다스릴 때 썼던 물 깊이 재는 데 쓰는 용도였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안 되는데 어디 있어? 그거 들어라 주주주 가져 이 사람 거 이 사람 거야 이 사람 거 물론 죽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떠올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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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뜨니? 밑에 보니까 황룡이 있었다. 자연 재난이야 이거. 그래서 황룡 이거 큰일 났다. 황룡이 그냥 꼬라박으면은 배도 같이 해서 다 죽겠는데 하지만 우임금이 바로 이런 상태가 된 거야. 죽으면 그만이야. 이런 상태가 돼서 어때? 이런 도마뱀 새끼. 그래서 쫓아내버려. 죽고 사는지 이게 용인지 도마뱀인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돼버렸다. 본질을 꿰뚫어버렸다. 이런 고사를 떠올리게 된 겁니다. 자, 소리와 빛깔이란 내 마음 밖에서 생기는 바깥사물이다. 외물이란 얘기죠, 외물. 그런데 이 외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감각기관, 눈과 귀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가 생겼어? 불필요한 두려움. 즉, 본질을 보지 못하고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다른 감정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얘기야. 그걸 보고 우리는 외물이 현혹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보라는 거야. 아까 제가 강을 건너는 거 9번이나 건너는데 이 사람 이제 두려움이 안 생겨서 와 신기하다고 여러 번 했지만 이거 다 누가 사실은 말이 고생했던 얘기있죠. 근데 말이 그냥 열심히 달린 것뿐이야. 그러면 한편으로 물론 이것도 무서운 일이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인생살이에 이것보다 힘든 일도 많다 이거지. 그런 꼰대 느낌이죠. 원래 수필, 교술 관리가 좀 꼰대 느낌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관리. 인생살이라면서 그 험하고 위태함은 가물보다 훨씬 심한. 그래서 자꾸 보고 듣는 거에 휩싸여서 숙제 너무 많아. 이러겠다고요? 선생님 숙제가 무슨 문제요? 너무 많아. 이게 다 지금 뭐야? 눈과 귀에 흔들려서 본질을 보지 못한 거.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병폐를 만드는 거 인생살이에 너무 많아. 나도 연암형 집에 돌아가서 한번 신음물 소리 들으면서 내 마음가짐하고 내가 9번 건널 때랑 지금 마음이 똑같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그리고 나의 이 글은 누가 보면 좋겠다. 자기만 유익하게 하는 처신의 발표. 자신만 유익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보통 처세 이런 얘기 하잖아. 자기가 유리한 것만 찾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 기준이 뭐야? 내가 눈과 귀로 본 감각적으로 편안한 일만 찾는 사람. 자신의 총명. 이게 한자로 안 써 있으니까 더 좀 그런데 총명은 한자어 뜻으로 보면 이게
그냥 똑똑하다로 보통 알고 있잖아요. 이 근데 한자의 의미로 보면 뭐냐? 눈이 좋고 귀가 밝은 거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감각기관이 예민해가지고 나는 이런 거 되게 잘 알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다 여기에만 외물에만 이끌려서 본질을 잘 못 보는 사람들한테 야 너네들도 이것 좀 똑바로 알고 있어봐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글이다. 얘네들에게 추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막 이를 가지고 경고하노라 그러니까 야 뭐 감각기관에 미쳐있는 놈들 똑바로 들어 뭐 이렇게 들리지만 결국 이런 사람들이 좀 내 글을 읽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내용 정리입니다. 핵심 정리의 주제 정도 제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깥사물, 외물이라고 계속 나오죠? 여기에 현혹되지 않는 올바른 대상인식,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 뭐였어? 각오하는 거지. 까짓 거 죽으면 돼. 두려움을 없애보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네. 자, 본격적인 필기는 여기 있죠?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마음의 눈과 당대의 현실. 자, 그럼 이 글이 그냥 이 사람의 인식론적 깨달음에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거 조금 확장하면 당대의 사회 현상과 사회의 상황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또 작가로서 어떤 사람이야? 허생정 같은 거 적은 사람이야. 자, 당대 현실은 뭐냐? 이 사람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당대의 현실은 명분에 너무 치중해 있다는 거지. 허생정 보면 그런 얘기들 나오죠. 독벌론을 주장해. 야, 그때 청나라 얼마나 강한데. 과학기술도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세니까 저항 못한다 이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얘네를 무시해. 아, 저 오랑캐 새끼. 어휴, 저 헤어스타일. 그지. 이런 식으로 오랑캐라고 무시하지만 실제로 얘네들 엄청나게 발전해 있어. 근데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무시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본질은 어떻다? 우리가 실사구시의 학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실학을 가리켜서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우리가 명확한 팩트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올바로 보는 것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질을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인 거지. 자,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요? 방법이 뭡니까? 마음을 비우는 거죠. 각오했잖아요. 물에 빠지면 돼. 죽으면 돼. 숙제가 너무 많아서 못할 것 같아. 죽으면, 아니, 자살로 숙제를 안 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고, 풀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편안하시다. 내가 예를 존나 이렇게 험하게 들었지만 숙제를 많이 주지도 않잖아. 할 게 없네. 자, 외부 환경보다 무엇? 내면의 평정을 되찾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부동심이죠. 그런 부동심으로 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 도를 닦는다, 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애초에 길 도짜잖니. 이러한 상태로 가는 과정이지. 도강, 여기에서 이제 도하라고 나오죠. 일야 구도하 이렇게. 인생에 험난한 고비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감각기관에 얽매이는 외물에 현혹되는 것을 극복하고 진리를 바라보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강을 건너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죠. 결국 이건 뭔데? 위태롭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의 그걸 살아가는 삶의 지혜다. 이걸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일야 구도하기에서의 의미다. 자, 그 뒤에는 당연히 숙제겠지요. 자, 176페이지. 그것보다도 조금 더 짧은 고전 수필 이욕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자, 이욕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욕설의 이 이자 보세요. 한자로 되어 있는 이 이자 있죠.
이 수리한다 때 이자야. 원래 이자는 이치, 합리, 진리 할 때 이자거든요. 근데 이걸 동사로 쓰면 이제 고친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뭘 고쳐요? 오, 집을 고치는. 자, 이 집을 고치는 이야기라는 건데요. 이 집을 고쳐서 정확히 표현하면 집을 고치는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야. 이규보라고 하는 고려 때 사람이 지은 것이고요. 당연히 한문으로 적혀 있었죠. 그러다가 그게 우리 교과서에 실릴 때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이에요. 행랑채가 낡고 떨어져 버틸 수 없게 된 게 세 칸. 행랑채. 그러니까 예전 한옥, 예전에 있는 전통 가옥은 이제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동이 건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안방이 있고 안방이 있는 이제 사랑이 내실이 있고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랑방에 있는 사랑채가 있고 뭐 노비라든가 아니면 창고로 쓰게 되는 풍랑채가 있고 자 여기에 낡고 떨어져서 버틸 수 없게 된 게 세 칸이 있어요. 세 칸이 있어. 나는 마지못해서 이것들을 다 수리하였는데 이 세 칸 중에 두 칸은 먼저 번 장마에 비가 샌 지 좀 됐어요. 됐는데 그냥 방치했어 사실.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근데 하기 귀찮을 때가 있잖아. 되게 중요한데 선뜻 안 하게 되는 때가 있잖아. 그랬던 거.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 뒀어. 자, 세 칸 중에 두 칸은 이 모양이야. 하나는 비를 한번 맞고 샜던 것이라서 그래서 바로 기와를 좀 갈았습니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세자마자 이거 하지 않았네? 그러자마자 바로 고친 거야. 이번에 셋 다 그냥 세 칸 다 수리하기로 했잖아. 하려고 보니까 비가 샌 지 오래된 그 두 칸 있죠. 그 아래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다 썩어서 못 쓰게 돼 있어. 여러분 석가래 아세요? 아, 한옥으로 된 데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데 있어. 한옥으로 된 데 들어가시면 천장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안 돼 있죠. 바로 뭐가 보여? 이걸 지붕을 받치고 있는 요 가운데 있는 게 여기 대들보야.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아? 들어가면은 약간 생선 등뼈 같이 보이지. 가운데 쭉 있고 갈비뼈처럼 이렇게 지탱하고 있고. 그 지탱하는 이 갈비뼈 같은 게 이게 석가래.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뭐야? 지붕 아래를 받치는, 즉 집을 받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재, 충격. 지붕에 지붕에 이제 내 귀퉁이가 뾰족하게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부분 거기가 이제 충격, 기둥 아실 거고 들보 방금 얘기했고 이러한 주요 제목들이 목재들이 다 썩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 수리비가 무척 많이 들었다. 그치? 방치해 놓고 있었으니까 많이 들었죠. 다 썩었으니까 다 갈아야 되죠. 대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아직 온전해서 다시 그대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바로 고치면 그러니까 힘이 덜 든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뭘로 확장을 해보냐. 유추의 방법.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서로 비교해서 추론해 보는 거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몸은 그러니까 한번 다쳤을 때 빨리 고쳤어야 된다.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 다음에 한 얘기를 들어보면 신체를 고친다는 것으로 한정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도 역시 어떻다? 한번 잘못됐을 때 빨리빨리 바로 잡아야 돼.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 습관. 나온 김에. 뭐 습관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게 세상에 존나 많죠. 그 중에서 이 손에 꼽는 몇 가지 중에.
손에 뭐 묻는 것만큼 싫어하는 게 시간. 시간을 지금. 우리 친구께서 좀 어쩔 수 없이 한번 할수 있는데 자꾸 하게 되면 그거 알아요? 친구끼리 약속하는데 꼭 늦는 애도 있다. 많이 늦진 않아. 존나 늦지만 못 만나는 게 있지. 3시간 늦어버리면 그냥 카톡 꼭한 5분, 10분 늦는 경우 계속 들었습니다. 커서 그런가. 그러니까 뭐야? 습관된 거야. 나중에 고치기가 힘들어. 알고 있어도 잘 안 고쳐. 그러니까 뭐야? 자신의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남에게 해를 입지 않아.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손절당하고 메토디도 살고 고독사. 그러니까 결론이 급작스러웠니? 고독사? 먼 얘기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기본적으로 존나 높지. 존나 높은데 야 그리고 니네는 고위험군이야.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은 거의 세계 탑급인 건 맞지만 결정탑은 아니야. 그래 뭐 리투아니아 같은 데들이 이제 개빡센 데가 있어. 거긴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말고 리투아니아 이런 데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평균 했을 때 꽤 높지만 거기에 비비진 않죠.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밟은 해가 뭐 노인 자살, 청소년 자살은 또 파이팅이야. 여기 지금 생존자 모임이라고 보셔도 누굴게 앉아봐. 자살 생존자들 모임. 당신의 용기에 하면서 서로 막 어그하고 해주셔서 고마워요 말 정도야. 예전에 그거 막 통계청 가가지고 이거 조사하고 이러다가 진짜 1년이면 뭐 여기 안 보이는데 저쪽에 뭐 아파트들 이렇게 한 동씩 있잖아. 한 동씩 없어져. 한 동씩. 청소년 부담금 아파트 한 동씩 없어져. 불복사 조심해. 남에게 해를 입지 않고 외톨이, 왕따, 구독사 이렇게 된다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언제? 바로바로 고치고 자신의 잘못을 그때그때 고치고 이게 가능하다. 자, 이걸로 끝낼 게 아니었어. 자신에 대한 수양으로 끝낼 게 아니고 뭐까지 갔다? 나라의 정치까지 갔다. 자,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 우리는 이런 새끼들을 탐관오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받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이제 도탄에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나라가 잘못되어서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을 백성들도 항상 뭐 도탄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도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진흙 구덩이에 빠지거나 그리고 탄자 이게 뭐야? 탄 꿀에 데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져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져져 봤니 혹시? 지진 걸 먹어보기만 해도 지져봤겠어. 네. 아시죠?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통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자결통이라는 거. 한 물론 이제 끝까지 닥쳐서 흉곽 다 녹으면은 아프긴 한데 그때는 이미 이미 그때는 예, 바베큐 그런 만큼 큰 고통이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워질 때 겪는 백성들의 고통은 보다 숯불로 조져버리는 것 같은 고통이다.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뭐 하면 삼관오리를 그대로 두며 근데 위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웠어요? 잘못이 있고 무엇인가 고쳐야 할 게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때그때 빠르게 대응한다. 급하게 바로 잡으려 하면 그때는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늦어버린다. 뭐가? 나라가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상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이것이 그대로 고착화되면 이거 방법이 없어. 빨리빨리 쳐내야 돼. 시의적절. 돼요. 이게 시의적절하다는 건 뭐야? 여기에서 그때그때 때가 있다라는 거.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나쁜 것을 고칠 타이밍.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야? 빨리. 최대한 빨리.
그래서 시의적절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 어찌 행동을 조심히 하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잘 살피고 빨리빨리 움직여서 나쁜 것들을 빨리 없애야 한다. 경계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그 앞에 지금 제가 만시지탄이라고 써놨습니다. 만시지탄. 이 사자성어 기억해 주세요. 만시지탄. 무슨 뜻이다? 시간이 늦었음을 아쉬움. 이걸 한탄한다는 거죠. 대학교 원서 쓸 때 볼 수도 있어. 가고 싶은 데가, 아니, 있는데, 갈 수 있는 데가 없니? 만시지. 아니야. 인생은 길어야 돼. 나 죽으면 짧아. 죽으면 짧으니까 뭐 끝까지 잘 살면 길어. 근데 그거 뭐 누가 결정하겠니? 가다가 지금 당장 차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때그때 열심히 살자. 자, 유추 보이세요? 어떻게 확장했어? 처음에 집 붙이는 거. 제때 해야 되고, 제때 안 하면 고생하더라. 뭐, 뭐였어요? 나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것도 잘못된 거 그때그때 고쳐야 되더라. 나라, 상관오리들 그때그때 없애버리고 시스템을 잘 정비해야 되더라.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 잘못된 새끼가 있어요. 이 새끼 왜 여기 있어? 이생, 이생 벌써 뛰어서 여기까지 왔어. 지워버리세요. 왜 온 거야, 여기? 그 밑에 있는 핵심 정리를 봅시다. 유추의 방법, 아까 마지막 부분에 필기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표시만 해놓으세요. 주요 개념들 볼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작가야, 작가. 고려의 군인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활동을 하고 이 사람이 말하자면 관직이 있을 때 그때 시기가 언제냐면 이게 바로 고려 무신 정권. 한국사 때 무신 정권 시기로 배웠죠? 고려 중기에서 이제. 이때 그동안에 핍박받던 무신들이 열받아가지고 야 뒤집어 했고 근데 반대로 전세 역전돼서 문신들은 많은 경우에 이건 이제 개판 났다 마사리 파인다 그래서 아예 때려치고 은거하고 그랬는데 이때 벼슬을 하던 사람이 그래서 좀 비판받는 경우도 뭐냐면 야쟤 권력의 아부에서 저기 본거 아니야? 저런 애 글을 인정해 줄 수가 있나? 이런 비판점도 존재는 합니다. 근데 역사적 비판이고요. 어떤 문학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세 가지 특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일단 관료가 되기 전에 이 아저씨가 약간 혈기 넘치는 아저씨긴 했어. 28살 때 지었던 것이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주몽의 일대기를 다룬 서사시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그 당시에는 중국의 고사나 내용들을 정리하고 인용하는 게 더 멋져 보이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근데 그때 야 그런 거 말고 우리 민족의 영웅들 이야기 좀 해보자. 그런 작품들을 해내. 그리고 여기 나오는 스필에서도 그렇지만 자신의 주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미사여, 아름답게 글을 꾸미기보다는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잘 드러내는 직설적인 문체를 가지고 있어. 문학적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한 느낌,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요.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고려 중기, 그러니까 무신난 유시기에 우리나라 문학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규보를 빼면 할 말이 별로 없을지. 네. 그동안에 글 짓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다고? 짓거나 아예 은거해버리거나 사라져서 자료가 별로 없어. 이 아저씨께 그나마 많고 꽤 잘 썼어. 작품성들이 좋아. 참고로 그거 아세요? 일본에는 아직 약간 우리 예전 본고사식으로 학교별, 대학별의 시험들이 존재하잖아요. 또 도쿄대나 이런 데 시험은 따로 있잖아요. 유형들도 다 다르고, 그다음에 십몇 년 전에 이규복 글이 제시문으로 나오고 그랬어. 자, 그 밑에 수신과 치부.
이거 지금까지는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교육과정상 들어본 적이 없대. 니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화 들어본 사람. 안 배우네요, 요즘. 말하자면 유학자들의 일종의 커리큘럼. 그렇게 배운다기보다는 그런 성취야. 수신, 자신의 몸을 수양한다. 닦아낸다. 그런 뜻이거든. 수신 이후에 뭐 한다? 제가 집안을 다스린다. 제가 이후에 뭐 한다? 시국, 나라를 다스린다. 그 이후에 평천하, 천하를 평정한다. 이 지문부터 잘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관리가 잘 돼야 주변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정확히 그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의 도리, 수신에서 어디로 갔어? 그러니까 시국으로 갔지. 그러니까 이건 유추의 방향도 뭐에 따라서 갔다?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죠. 대조의 효과. 뭐냐? 세 칸을 수리를 하는데, 세 칸을 수리하는데, 두 칸은, 칸은 어떻게 됐다? 완전히 썩어버려. 그래서 얘네 가 너무 많아. 근데 온전한 한 칸은 어때? 그냥 바로 그대로 뚜껑 덮어서 다 쓰면 두 차이, 이 극명한 차이로 뭘 보여줘요? 이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 즉각적 조치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 왜? 고치고 원상복구하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깔끔하잖아. 자, 그게 이 작품에서의 정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숙제는 결국 우리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다음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많이 먹고 또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아직은 여러분들의 세뱃돈 성수기도 있어요. 네. 풍요로운 한가위. 돈 많이 버는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돈 많이 벌어와. 많이 벌어와. 풍요롭게 살자. 네, 안녕히 계세요. 돈 많이 벌겠다. 네, 안녕히 가세요.